원래 하나였던 것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냉전시대 동서독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의 밑거름을 마련한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의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굴곡과 영광이 있는 자랑스러운 단일 문화 민족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한반도의 통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최후의 염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한반도의 통일을 예언한 여러 예언들을 한데 모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존 티토의 한반도 통일지도. 그가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0년 11월 2일입니다. 미래에서 온 사나이로 불리는 존 티토는 인터넷을 통해 2036년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미국 군인이라 밝혔고, 자신의 임무는 2038년 세계가 맞이할 유넥스 버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으로 시간이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시간여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게시하며 앞으로 2000년 이후 세계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해당 포럼에서 활동을 계속하다가 4개월쯤 뒤인 2001년 3월 24일 작별을 알리는 글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존 티토는 타임머신에 대한 상세한 설명,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이 어려웠을 여러 사실들을 제시한 점, 지금까지 말한 예언들의 상당수를 적중시켰다는 점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예언가로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에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이유로 제2차 걸프전이 발발한다. 어디서든 인터넷 무선 접속이 가능해진다. 등 여러 가지 예언을 정확히 맞추었으며, 심지어는 한 네티즌의 질문에 답할 때에 그 당시 7부작으로 완벽히 결말을 지었다고 여겨졌던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가 다시 시작하는 것마저 맞춰서 훗날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이 있는데 바로 그가 공개한 2036년 세계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는 미래의 한국 영토가 중국의 해안선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의 식민지로 표기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래에 상당한 강대국이 된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의 미래 예언 가운데 기존의 산업을 뒤엎을 획기적인 물질을 개발한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 반열에 오른다. 라는 예언이 있어서 일부 해석가들은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며 이는 초전도체의 개발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사고 통일래언. 남사고는 조선 명종 때 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천문지리에 능통하였으며 미래를 예측하는 예지력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불영사란 절에 갔을 때 일입니다. 이 절에는 존경받는 노승이 한 분 계셨는데 어린 남사고가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남사고와 바둑을 한번 두어 보려 했다고 합니다. 스님의 바둑 실력은 매우 뛰어나기로 유명했는데 놀랍게도 어린 남사고에게 바둑에 지고 말았습니다. 은근히 자존심이 상한 스님은 도수를 부려 갑자기 사라졌다가 큰 소로 변하여 남사고 앞에 나타났습니다. 남사고를 놀래주기 위함이었으나 어린 남사고는 태연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무섭지 않으냐? 라는 스님의 호령에 남사고는 뭐가 무섭습니까? 본래 모습이 스님이었는데요? 라고 하며 유유자적하였습니다. 스님은 남사고가 생각한 대로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스승으로부터 받았던 천문지리에 관한 비법서들을 남사고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사고는 심산유곡 깊은 동굴에 들어가 비전을 모두 해독하여 능히 천기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고 개인의 미래는 물론 나라에 관한 미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예언을 모아서 자신의 호인 격암을 따 격암유록이라는 예언서를 저술하였습니다. 이 저서에는 수없이 적중한 많은 예언들이 담겨져 있고 우리 민족의 수건인 남북 통일의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남사고는 마른론의 통일의 시기를 남겨두었습니다. 통합진년하시 용사적 구희월야 백이민족 생진년. 남북이 통합되는 해는 언제일까? 용 혹은 뱀의 해 붉은 개의 기쁜 달이니 백이민족이 살아나는 해이다. 이에 해석가들은 용과 뱀이 들어가는 해, 즉 진년이나 사년이고 적은 음양오행에 의해서 남쪽을 뜻하며 남쪽은 천간으로 보면 병에 해당됩니다. 또한 구는 개, 구로 천간지지 중 11번째인 개, 술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적구란 병수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병수롤은 음력 9월을 뜻하므로 병수롤이 들어있는 진사년이라면 경진년인 2000년과 을사년인 2025년 음력 9월 달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다가오는 해인 2025년으로 기대하고 있는 해석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2024년과 2025년은 여러 예언가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해로 알려져 있어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타너스님 통일예언. 이전 우리 채널에서 다뤘던 타너스님 또한 한반도의 통일을 예언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남북 통일과 일본의 침몰을 예언한 불교계에 존경받는 최고학승 타너스님. 그는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언해 유명하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예언했는데 월악산 영봉 위에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한참 후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한반도는 통일이 된다. 1970년대에 얘기한 이 예언은 그 당시 월악산 주변에는 달빛이 비칠 만한 물이 없었는데 1983년 충주댐이 완성되고 월악산 봉우리에 뜬 달이 물에 비치게 됐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어 여자 임금이 나타났는데 아직까지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일부 해석가들은 여자 임금이 북한의 김여정 혹은 김주애가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하고 있다. 그리고 타너스님은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 전 세계에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인류에게는 비극적인 운명이 계속해서 닥치게 될 것인데 현재 23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지구의 자전축이 바로 서게 되는 과정에서 지축이 움직이고 빙하가 녹는 등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일본 영토는 3분의 2가 침몰할 것이고 중국과 극동의 몇 나라들이 피해를 입는다. 일본은 선조들이 저지른 죄의 업보가 미래에 돌아오게 된다. 그들은 나라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작은 영토만 남아 한국의 영향권 내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동남해 한쪽 사방 백리에 이르는 땅이 피해를 볼 것이다. 대신 동쪽은 가라앉고 서쪽이 올라오는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토는 서해안 쪽으로 융기에 약 2배 이상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한반도의 피해는 가장 적을 것이라 예언했는데 한반도가 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간방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요동이 적고 해일의 피해도 극히 적을 것이다. 한반도의 장래는 밝다. 과거 우리 민족은 수많은 침략과 압박 속에서 살아왔으며 역사적으로 빈곤과 역경 속에 살아왔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서 조국을 통일하고 평화적인 국가를 건설할 것이며 모든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국위를 선양할 것이다. 역학의 원리로 따져보아도 우리나라의 문제들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36년의 일제강점기가 2차 세계대전에 의해 저절로 끝이 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이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화는 다른 여러 나라의 귀감이 될 것이며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다. 중소전쟁과 중국 본토의 균열로 인해 만주와 요동 일부가 우리 영토에 포함되고 일본은 한국의 영향권으로 들어오며 한미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세계사의 주역으로 우뚝 솟을 것이다. 구월산 신도사의 통일예언. 1945년 해방 전후 무렵에 황해도 구월산에 사는 신도사는 도력이 탁월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북쪽의 구월산은 남쪽의 계룡산처럼 도사들이 많이 살았던 영험한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 개성의 부자들이 구월산의 신도사를 많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들은 해방 이후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 변혁기의 앞으로의 흐름을 알고 싶어서 용하다는 도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신도사는 본인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사주팔자의 전체 내용을 글씨로 써준 간명지 끄트머리에 공통적인 점사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도나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남쪽으로 이사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짐을 꾸려서 남쪽으로 갈까요? 아니다. 전답을 다 팔고 가산을 정리해서 내려가라. 남쪽의 어느 지역으로 가란 말입니까? 한강 아래로 가면 한 번은 죽었다 살아날 것이고 낙동강 아래로 가면 안전하다. 그러면 고향에는 언제쯤 돌아올 수 있습니까? 당신 자식대나 손자대까지는 돌아올 수 없고 증손자대가 되면 조상 위패를 들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신도사의 말대로 한강 아래는 6.25 때 북한군에게 점령을 당했었기에 거의 죽을 뻔한 것이 적중했으며 낙동강 아래로 가면 안전하다는 말도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증손자대의 위패를 들고 개성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통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해석가들은 당시 1945년에 집안 큰어른들을 50대로 잡는다면 그 자식이 20대 중반,
손주들이 커서 결혼할 즈음이 7, 80년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자식인 증손주가 결혼을 해서 위패를 들고 큰 어른 노릇을 할 나이가 된다면 2020년대에서 2030년대가 될 것이라 많은 이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예언가들의 한반도 통일 예언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시기가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여러분들은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루어진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사고의 격암유로. 저자인 격암 남사고 선생은 조선 중종 4년에 태어나서 선조 5년에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문지리, 풍수에 모두 통달하였고 명종 때 궁중에서 나라와 백성의 복을 위해 제사 등을 모시는 사직 참봉 벼슬을 지냈습니다. 격암유록은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 남사고 선생이 젊었을 때 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남사고 비결편 서두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격암유록 중 2025년에 우리나라에 나타날 한 인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궁궁우를, 즉 백십자는 하늘과 땅의 진리라는 것을 알라. 지폐에만 눈이 벌건 사람은 백십자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만천하 백성들이 원한을 푸는 세상이 될 터인데 선한 사람은 살리고 마귀는 불로 쳐서 멸망시켜버리는 하늘의 심판의 날이다. 성경은 하늘에서 말씀해 주신 예언서다. 이 성경 말씀은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참 경전이다. 언젠가는 미친 것처럼 술 취한 것처럼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때가 되거든 좌우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나아가라.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니 세상 만물을 공정하게 살펴보아라. 그 사람은 진사년에 나와서 천하를 통일할 것이다. 황금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다. 남쪽 조선으로 보낸 비결을 보라. 비결문 속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다. 동양과 서양에 다 같이 말세를 알리는 예언서를 보냈다. 이 예언서들은 하느님께서 신인을 보내 미리 알려준 글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구나. 슬프다. 세상 재앙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것을 깨달은 자 그동안 몇이나 될까? 먼저 이 사람은 부처님이 보낸 현인이시며 몇 천년을 두고 하늘에서 예정하신 일이었다. 이 구세주의 우는 미륵불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때가 되면 온 세상은 혼돈해지고 불이 날아 땅에 떨어지는 감당할 수 없는 어지러운 세상이 될 것이다. 악신은 새 세상에 영영 없을 것이다. 궁궁, 즉 백십자가, 이것은 참 불교며 백십자를 통해 오시는 구세주는 미륵불이다. 사람이 죽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사지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며 새하늘 새 땅 맑고 깨끗한 별천지를 만드시는 분이다. 오랜 세월 동안 세상 풍파를 다 겪으며 몇 만리를 왔더냐. 이 도는 동양과 서양에서 다 같이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서역, 즉 서양의 도가 돌고 돌아서 동양으로 왔다. 국가가 먼저 흥해야 내 집도 흥하게 되느니라.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이 동방으로 내려와서 마귀 무리들을 불러 태울 것이다. 하느님인지 사람인지 신도 알지 못하며 신인지 사람인지 하늘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글을 아는 집은 복이 있는 집이며 이 글을 깨닫지 못하는 집은 복이 없는 집이다. 어느 누가 이 사람이 성인이란 것을 능히 알겠는가? 이 사람은 세상에서 온갖 시비를 가장 많이 겪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곧 성인이니라.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신 것이며 만법의 교주로서 유교, 불교, 기독교 등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으로 두 번째 오신 분이다. 이와 같이 격암유록은 2024에서 2025년인 진사년에 세상을 심판하고 통합할 사람이 우리나라에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50년 전 인물인 남사고 선생이 예언한 진사년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는데 황금, 즉 물질에만 눈이 먼 사람들은 힘든 일이 찾아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 시대의 문제점을 미리 알고 지적하는 듯합니다. 심판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 물질 만능주의에 물든 우리 시대에 경각심을 주는 예언임은 틀림없습니다. 정감록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예언서로 수백 년 동안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조선시대 3대 예언서라 불릴 만큼 역사적 가치와 신비로움을 지니고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감록이 담고 있는 예언의 내용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권의 붕괴, 전대미문의 대재앙, 정씨 진인의 출현, 새로운 정권의 창출 등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들로 인해 이 책은 과거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금서로 취급되었습니다. 권력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당시 권력층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이었으며 이로 인해 정감록은 공개적으로 유통되거나 널리 읽히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허나 부패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쌓여갈수록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한 이 예언서에 대한 백성들의 관심은 높아져 갔습니다. 그 결과 당시 집권 세력이 우려했던 사건들도 다음과 같이 여러 번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1589년 선조 22년 계룡산을 근거로 정씨가 일어난다는 정여림 영모 사건, 1628년 인조 6년 정씨 진인이 나타났다는 헛소문을 퍼뜨린 북인을 처벌한 사건, 1739년 영조 15년 평안도 함경도에 널리 퍼진 정감록을 수거해 불사른 사건, 1783년 정조 6년 정감록의 유통열람을 금지한 사건, 1894년 정감록에 나오는 부적 궁우를 살라먹고 전주성을 공격한 동학군 사건, 1920년대 정감록의 계룡산 천도서를 바탕으로 600만의 신도를 모집한 보천교 사건, 이처럼 정감록의 사상을 수용한 이들의 열정이 모여 정감록은 역사 속에서 갑자기 머리를 들곤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감록은 지배층에게는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으며 마치 쉽게 사라지지 않는 불면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감록은 끈질기게 지배계급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런 정감록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 내용 중 이미 실현된 것으로 해석되는 예언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남북전쟁 예언. 호랑이와 토끼애를 당하여 남북이 서로 소태 발같이 대치하리라.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남북한과 유엔군, 중공군 등이 사상 이례적인 물량 공세를 펼치며 참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해당 연도는 호랑이 해였고 그 후 1951년에는 군사분계선 설정에 합의한 해가 바로 토끼해였습니다. 인천상 육작전 예언. 8월경 인천과 부평 사이에는 밤중에 배 천여 척이 들어오고 경기도엔 시체가 산처럼 쌓일 것이다. 한강 이남 백리의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끊어지고 인적도 사라질 것이다. 1950년 9월 15일 남한의 폐색이 짙어가던 때 메가더 장군은 국군과 연합군 7만 5천 명의 병력을 수백 척의 함대에 싣고 인천으로 기습상륙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허를 찔린 인민군 2만 병력의 맹렬한 반격을 물리치고 인천을 접수한 연합군은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서울중앙청사의 태극기를 깨양하면서 인천상 육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정감록의 예언대로 작전이 시작된 시간은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5시였고 전투가 종료된 9월 26일은 음력 8월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교두보는 물론 인천이었고 서울 진공의 핵심은 부평이었습니다. 이 작전으로 허리를 끊긴 인민군들은 남한 지역 내에서 빨치산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강 이남 백리까지 인적이 끊긴다는 예언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모두가 숨죽이던 상황이었습니다. 십승지 예언. 재앙이 덮쳤을 때 십승지로 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십승지는 풍기 금계, 예천 금당, 안동 화곡 계령 용궁 가야, 마곡, 목천, 진천 봉화 두류산 태백이다. 실제로 정감록의 내용에 따라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등 나라의 위험이 닥쳤을 당시 이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위에서 언급한 지역에서는 전쟁 기간 동안 총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고 군인을 본 적도 없다는 증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전쟁 때 남한 대부분이 북한군에 점령된 사실과 십승지 대부분이 경상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감록의 조언은 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정감록의 많은 예언들이 실현됐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예언들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예언은 이렇습니다. 언젠가 전쟁 흉년, 전염병 같은 여러 형태의 재앙이 이 땅을 덮칠 것이다. 이 재앙에서 살아남으려면 식구들을 데리고 십승지로 통칭되는 길지로 피해라. 환란의 끝에 정시 성을 가진 진인이 나타나 새로운 국가를 세운다.
그때부터 세상에는 태평성대가 찾아오고 신분 질서가 뒤바뀌며 새로운 국가는 세상의 중심으로 떠오른다. 이처럼 정시성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며 세상을 구할 것으로 예언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한국의 예언서들에도 자주 나오는 이른바 정도령 예언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해석하는 여러 해석들 중에는 정시성을 가진 자가 아닌 바를 정자를 의미하며 바르게 행동하는 인물이 나타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면 그 인물은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감록은 여러 재앙이 나타나는 환란의 끝에 진인이 나타나 세상을 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난세의 6가지 징조가 있는데 이는 바로 하나, 우매하기 짝이 없는 농판이가 성군이라 자처하고. 둘, 사리분별을 못하는 인간들이 도처에서 미쳐 날뛰고. 셋, 사악한 인간들이 신부를 자처하며 혹세무민하고. 넷, 온 나라의 역병이 창궐하여 살아있는 생목숨들이 저작거리에서 죽어 널브러지고. 다섯,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민생들이 흘리는 피눈물이 분노와 저주로 들끓으며. 여섯,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선다. 여러분은 여기서 얘기하는 난세가 이미 찾아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아직 많은 정감록 예언들이 해독 불가 혹은 미실현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정감록은 여전히 신비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정감록에는 슬픈 우리 역사 또한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승되어 온 정감록 이전 50여 종 중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정보는 그 절반인 25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 정본 25종이 1923년 2월 15일 식민 시절 일본인 학자 호소이에 의해 최초로 발표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당시 일제 식민 통치 논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조선 민중의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일제의 검열 기준하에 발표된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애석하게도 우리가 보는 현재의 정감록은 선조들이 읽던 모든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배계급에 의해 탄압받던 한민족 최고의 예언서 정감록이 제국주의 지배자에 의해 최초로 검열 후 일부분 발표됐다는 것은 서글픈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감록은 그 예언의 신빙성과 정확성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한국 사회와 문화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부정할 수 없으며, 특히 큰 변화의 시기마다 정감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이상적인 미래에 관한 염원이 담긴 예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감록의 예언이 실제로 어떤 역사적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예언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곧 닥칠대 환란의 시대를 예언한 조선시대 3대 예언서 중 하나로 꼽히는 송화비결. 조선 말기 송화노인이 작성한 이 예언서는 한문 사자성구의 요결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조선시대부터 현대의 내용까지 여러 예언을 맞춘 예언서로 유명합니다. 오늘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6.25 전쟁과 외환위기, 미국의 쌍둥이 빌딩 사건, 노무현 대통령 당선 등 굵직한 현대의 사건들을 놀랍도록 잘 맞추고 있다는 송화비결. 이 예언서는 조선 헌종 당시 평안남도 대동군에 살았던 도인 송화노인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2800자의 내외의 한자 사자성구로 조선 말부터 2040년까지 국운을 예언한 일종의 비결서입니다. 2800여 자의 사자성어로 예언해 놓은 이 책의 형식 때문인지 수많은 해설집이 나왔으며 그 해석이 모두 다양합니다.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송화비결에 대한 평가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에게 오늘은 제가 흥미롭게 본 예언 해석을 소개해 드릴 건데,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송화비결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환란의 시대를 예언한 문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지향, 동국간방, 길성취회, 현인출현, 환란지시, 인쇄비신, 십승지처, 불입병화, 사차하고, 거십승지, 선입자헌, 중입자생, 후입자사, 간국구제, 흰용이 양에 이르면 동쪽 나라 간방에 길한 별들이 모여들어 현인들이 출현한다. 환란의 때에 이 세상에서 피신할 수 있는 십승지엔 전쟁에 화가 들어오지 못한다. 있는 곳을 버리고 어디에 거할 것인가? 십승지에 거하라. 먼저 왔던 자는 돌아오고
중간에 오는 자는 살고 뒤에 오는 자는 죽는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구한다. 먼저 백용지향의 백용을 2000년에서 2003년으로 해석하는 해석도 존재하지만 여럿 영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해석가들은 백용을 년이 아닌 월로 보고 있으며 그렇다면 이는 경진월의 미이날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은 2025년 음력 3월 경진월 11일과 23일입니다. 그리고 동쪽 나라 간방 우리나라의 현인들이 출현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예언서들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정도령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오는 환란의 때는 송화비결에서 7년 대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승지에는 그 화가 들어오지 못하니 십승지로 피신하라 합니다. 십승지는 지난번에 정감록편에서 알아본 바 있는 우리나라에서 화를 피할 수 있는 장소들입니다. 중간에 오는 자들은 살아남고 그들이 살아남는 것은 물론 나라를 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입중입 후입의 정확한 시기는 조선의 또 다른 예언서 격암유록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격암유록 무용출세지장편을 보면 성지출세삼유진사 이버십승 삼시중치 진사오미 선동지반 신유술 해중동지생 임묘진 사말동지사 사오미 낙당 성인은 3번의 진사년에 출연하는데 십승에 들어가야 하는 건 3번의 시기 중 중간을 취해야 한다. 진사오미년에 먼저 움직이나 돌아가고 신유술의 년에 중간에 움직이면 살고 임묘진 4년에 늦게 움직이면 죽는다. 사오미년에 즐거운 십승지이다. 이와 같이 격암유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십승지의 중간에 들어가야 산다고 언급하고 있고 그 시기는 신유술의 년이라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묘진 4년을 거쳐 사오미년에 십승지가 즐거울 것으로 나오는데 십승지 이외에는 큰 환란이 올 것임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송화비결의 내용 중에 큰 환란의 시기를 묘사한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은 바로 응성지곤, 해성괴성, 범어자미, 광염차명, 구사일생, 응성의 땅에 해성과 괴이한 별들이 자미를 범한다. 섬광과 화염이 하늘을 가린다. 9은 죽고 하나만 산다. 지구에 대응되는 해성과 괴이한 별들이 북극 주변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내용으로 그로 인해 큰 폭발이 일어나고 섬광과 화염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엄청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9이 죽고 1명이 살 정도로 극소수만 남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화비결에는 남북 통일의 때도 말하고 있는데 적돈지세, 운여이성, 오작상봉, 팔방통합, 붉은 돼지의 때에는 견우와 직녀 2별이 오작교에서 만나듯이 팔방이 통합된다. 이 부분을 일부 해석가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이미 맞춘 것이라 얘기하고 일부는 2025년 남북 통일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허나 2025년 음력 9월은 격암유록에서 말한 통일의 시기와도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남북 통일을 얘기하는 것에 더 힘이 실립니다. 격암유록에서 말하는 2025년 음력 9월 1일에서 9월 17일이 병술월이고 음력 9월 18일에서 9월 30일이 정해월입니다. 좌우정립, 삼도순행, 단국옥토, 사신호위, 세세창성, 좌우가 바로 서, 삼도가 순행하며 단군의 나라 비옥한 땅은 사신이 호위하여 대대로 번성한다. 이것은 송화비결의 마지막 부분으로 좌우가 바로 선다는 건 큰 사건으로 인해 뒤틀렸던 지축이 바로 서서 삼도가 순행하며 잘 다스려진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군의 나라, 즉 우리나라가 대대로 번성한다고 나오며 끝이 납니다. 지축이 바로 선다는 부분은 탄허스님의 예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천기를 미리 보고 예언한 모든 한국의 예언서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고난과 시련의 시기에 나타난 위대한 성인이 국가와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을 넘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는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그 외에도 세계 각지의 예언서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다른 많은 예언서에도 어려운 시기에 구세주나 성인이 나타나 인류를 위기로부터 구해낼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언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구체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우리 각자에게 주는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예언서들이 말하는 세상을 구할 성인은 어쩌면 구체적인 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주어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스스로와 주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격려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을 구하는 성인이 되는 것은 거대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외부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능력과 열정을 선용하여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 할 때 우리 모두는 예언서에서 언급된 성인의 역할을 일부분이나마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구하는 성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인류 전체의 발전과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기를 미리 본 영적 능력자들이 미리 예언한 예언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긍정적인 앞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유명 미스터리 사이트 미스터리 유니버스의 송화비결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의견입니다. 또 한국이야. 한국은 예언에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아. 맞아. 한국은 영적 호기심이 많은 나라지. 지금은 한국 문화가 잘 나가고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였다는 걸 아니.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오셨는데 그때는 정말 후진국이었다고 들었어. 이 예언서에서도 2025년을 매우 중요하게 말하고 있네. 세계의 예언서들에서 2024년, 2025년을 매우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어. 정말 기대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내용은 중국, 세계에서 세 번째로 광대한 국토를 자랑하는 이 나라의 옛 고대 문명에서 발견된 미래 예언들입니다. 그 예언 속에는 명백히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듯한 예언도 들어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고대 문명. 중국에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진 고대 문명은 황하 문명, 장강 문명, 그리고 북방 동북 지방의 초원 문명인 요하 문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황하 문명이 오랜 시간 동안 중국 고대 문명의 핵심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1986년에 삼성태 유적이 발견되면서 이러한 기존의 관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선 1929년 한 농부가 논에 물길을 파다 우연히 옷길을 여러 점 발굴했습니다. 그 뒤 고고학자들이 그 부근을 여러 차례 조사했지만 별 소득이 없다가 1986년 우연히 두 개의 커다란 재물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유물들은 고의적으로 파괴되고 불에 태워진 다음 구덩이에 파묻힌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성태 유적 발굴의 시작으로 삼성태 유적은 중국 고대사를 재해석하게 만든 중대한 발견으로서 5000년 이전의 역사를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초고대 문명의 증거가 다수 발견되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성태 유적에서는 8만 점이 넘는 유물들이 발굴되었고 이 중 일부는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4,000년 이상 전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중국 내부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에 발견된 고도의 축산 기술의 존재도 학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지만 세계를 흥분시킨 것은 다량의 청동기 기물이었습니다. 발굴된 유물들은 같은 시대에 알려진 중국 예술과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예술 양식을 나타내 고고학자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대형 박물관의 테스크로즈는 시안의 병마용갱보다도 우수하다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이 삼성태 유적은 스촨성의 서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고대 중국의 기록에 따르면 이 지역은 삼성태, 즉 고대의 세 개의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곳이라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는 인간과 짐승의 형상을 합친 신상, 태양 숫자 잔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고대 이집트 문명과의 연관성을 시사해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더욱이 이곳에서 발굴된 금조각에는 태양과 새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발견된 기호들은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와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사용된 쐐기 문자와 유사성을 보여 놀라움을 더했습니다. 삼성태 유적의 발견은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연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4000년으로 자처하는 중국에서는 이러한 발견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관점에 따르면 왕조 이전에는 문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태 유적과 같은 발견은 중국의 역사와 문명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중국의 기원과 앞으로의 미래. 스촨성의 한 깊은 산속,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한 팀의 고고학자들은 땅속 깊은 곳에 숨겨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드러내기 위한 발굴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노력 끝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고대 문명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중대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발굴 현장에서 나온 수많은 유물들 사이에서 한 비석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날카로운 각도로 쪼개진 이 비석에는 미지의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으며 이는 곧바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의 언어학자와 암호 해독가들이 모여든 가운데 이 비석에 새겨진 기호들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고대의 기호들은 점차 그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해독된 메시지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중국의 기원은 한국에서 뻗어나왔다 는 비유적인 표현과 함께 인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예언에 따르면 미래의 중국 내의 소수민족들이 갈라지고 그 결과 큰 전쟁이 일어나 결국 한국으로 흡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형 문자와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던 그 내용을 현대어로 해석해보면 동방의 제자매에서 뻗어나온 우리는 중원의 연못에서 거대한 연꽃과 같을 것이라. 잎사귀들이 얽히며 각자의 빛을 자랑하나 시간이 흐르고 경계는 짙어지고 간섭은 많아진다. 연못은 요동치고 잎사귀들 사이의 경계는 더욱 명확해져 갈등의 소용돌이가 된다. 거센 바람이 연못을 흔들고 잎사귀들은 서로를 밀어내며 갈라졌도다. 그러나 동쪽의 천구가 평화의 피난처가 되어 갈라진 영혼들을 하나로 모으며 다시금 큰 연꽃으로 피어나게 하였노라. 이 비석의 내용은 보시다시피 매우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작성되었는데 동방의 제잠이라는 곳에서 중원으로 뻗어져 나왔다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잠이란 옛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가리켰던 표현으로 이 내용 때문에 중국 역사가들과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에게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국 고위층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퍼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여 해당 내용이 알려진 직후 즉시 중국에서는 본 내용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일부 해석가 및 연구진들에게만 암암리에 알려졌던 내용들이 최근 중국 바이두 커뮤니티 게시판에 퍼져 다시 검열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중국의 미래에 대한 내용들로 보이는데 여러 소수민족들의 갈등이 심해져 결국 분열이 되고 동쪽에 있는 청구라는 곳으로 모여들어 합쳐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청구라는 명칭 또한 옛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가리키던 표현 중 하나로 결국 그들의 뿌리로 돌아와 다시 합쳐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 때문에 삼성태 유적의 다른 일반적인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해당 비석의 내용은 찾아보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나 갈수록 인터넷이 발전해가고 개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통제하기 힘든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숨기려 한들 끝까지 숨기기는 힘들 것으로 여겨집니다. 중국에서 새롭게 발견된 고대 문명의 유적들과 그들이 숨기고 있는 예언들, 오늘 미스터리 코리아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미국 유명 미스터리 사이트 미스터리 유니버스에 올라온 삼성태 유적에 관한 네티즌들의 의견입니다. 초고대 문명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로워. 거기다가 예언까지 있다니. 삼성태 유적에 대해서 검색해보니 정말 나오네. 지금 알려지는 비석 내용 말고도 더 흥미로운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분명 더 있을 거야. 통제가 심한 국가이니 더 안 알려졌을 테지. 난 한국 교포 2세인데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들었어. 뭐가 사실이지? 역사적인 증거들을 봐야지. 난 한국이 먼저다의 한 표야. 중국은 그냥 좀. 삼성태 유적이 이집트나 다른 고대 유적의 문명과 흡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 놀라워. 맞아, 거리도 꽤 먼데 말이야.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초고대 문명 시대에는 외계인과 교류하거나 지배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해. 그래서 거리상 먼 지역들도 비슷한 문명을 공유했을 것 같아. 중국이 만약 분열해서 한국으로 대부분이 흡수된다면 한국은 정말 강대국이 될 거야. 그렇지, 한국은 기술력과 문화가 뛰어난 나라지만 인구와 영토가 부족하잖아. 그럼 정말 엄청난 강대국이 되겠네. 미스터리한 한국의 미래 예언이 남겨져 있던 비석. 여러분은 그곳에 나와 있던 예언이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오늘 알아본 중국의 고대 문명 삼성태 유적을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청나라의 영역을 뛰어넘어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시공을 초월한 성자 허운법사. 그는 중국의 수많은 역사적 격변과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불교에 대한 깊은 수행과 중생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으로 불교 역사의 한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천재지변과 외세의 침략 그리고 중국 내의 혁명으로 얼룩진 혼돈의 시기에도 그는 한결같이 중생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으며 그의 삶은 후대에까지 전설로 남아 그의 신비로운 행적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국경을 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가 남긴 한 권의 책에는 인류의 미래를 예언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웃나라인 대한민국을 언급한 부분도 있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1장 시대를 초월한 영혼 허운법사 1959년 10월 13일 중국 불교계의 한 획을 그은 헌법사가 우리 곁을 떠났을 때 국내외에서는 일제히 애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약 100여 년을 불교 공부에 힘쓰고 살아가며 깊은 이치를 깨달은 허운법사는 그의 신비한 영적 능력으로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광서제, 서태후를 비롯하여 장제스, 저우올라이, 심지어는 태국의 국왕 푸미폰 아둔야대까지 그의 가르침을 구하였으니 그의 영향력은 청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꾸준한 명상과 엄격한 채식을 통해 120세까지 장수했다는 기록은 그의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제2장 비범한 청소년기 그의 이야기는 1840년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그 마을의 현영이었던 그의 아버지 덕분에 그의 어린 시절은 다른 이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허운은 어려서부터 빼어난 총명함을 보였고 공부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지만 허운은 세속의 학문보다는 불경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어린 나이에 이미 출가하여 불법을 따르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도교와 주역의 조예가 깊었던 그는 이미 유년기에 중생을 구제할 거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서는 이미 그가 과거 명나라의 높은 승려였던 감산 덕청의 환생이라는 소문이 파다하였으며 이러한 그의 깊은 불교 지식은 당대 최고의 노승들도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제3장 세계를 품은 순례 불교의 본질을 찾아서 허운법사는 타락해가는 시대의 불교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며 진정한 불교의 본질을 찾기 위한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수십 년의 여정을 거치며 허운법사는 세상의 여러 모습을 직접 보고 겪으며 불법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세상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렇게 해가 거듭될수록 그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알려진 불법이 대가가 됩니다. 이 20년간의 순례는 그에게 불교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했고 중국으로 돌아온 후 그는 불교 개혁의 선봉에 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택동과 등소평의 등장을 예언하고 하늘에서 눈이 내리게 하는 등 그는 비범한 능력과 영적 능력을 많은 이들에게 선보였습니다. 1900년 여름 베이징, 제국의 운명을 뒤흔든 8개국 연합군의 침략 앞에서 서태후는 불가피하게 베이징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와중에도 허운을 데려오라는 당부를 했고 허운법사가 서태후를 모시고 베이징을 떠났습니다. 베이징을 벗어난 그들은 민간 백성들의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목도하였습니다. 8월의 무더위 속에서 전쟁과 식인 메뚜기의 재앙이 겹치며 백성들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뜨거운 날씨까지 겹쳐 무엇도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고통 속의 사람들은 처절한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시신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해 대규모의 역병을 일으키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참상 앞에서 허운법사는 깊은 비통함을 느끼며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광서제에게 가서 민간에서 일어나는 식인의 참혹한 현실을 알렸고 광서제는 즉각 식인 금지령을 내리며 식량 지원과 재난 구호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어 허운법사는 시신의 부패와 역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하늘에 큰 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필사적인 기도 끝에 그 기적은 실현되었으며 한여름에 눈은 땅을 덮으며 역병의 확산을 멈추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후 허운법사의 정성과 기도는 서태후의 깊은 존경을 받았으며 그의 명성은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그의 노력을 믿지 않았지만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서태후는 허운법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금과 은을 하사하고 절을 올리는 등 그의 공덕을 기리기로 하였습니다. 제4장 죽음의 순간까지도 헌신했던 그의 유언 그는 1959년 죽기 전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설탕과 밀가루, 기름을 섞어 9개의 공으로 만든 후 강물에 던져 생명들에게 공양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생명과 타인을 위해 끝까지 헌신했던 그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존경심을 더했습니다. 그 유언과 함께 그는 세상에 그의 가르침과 미래의 예언이 담긴 책을 한 권 남겼습니다. 제5장 아직 펼쳐지지 않은 미래 세 가지 대예언. 시대의 경류 속에서도 변함없는 진리의 빛을 비추는 예언, 허운법사의 예언서는 이미 그 예지력을 세상 앞에 입증했습니다. 2008년 지구를 뒤흔든 대지진과 베이징에서 펼쳐진 올림픽의 열기, 그리고 중국 대륙을 휩쓸었던 통일의 바람까지 그의 예언은 하나하나 현실의 그림자와 같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단지 서곡에 불과했으니 예언서 마지막 장에는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세 가지 거대한 예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언급하며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 예언들은 세계가 직면할 타락과 전환, 그리고 평화의 순환 과정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타락. 다가올 세상은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깊은 수렁에 빠지리라. 인간의 욕망과 야망이 하늘을 찌르며 도덕과 윤리는 빛을 잃고 사람들 사이의 연대는 허약해질 것이다. 허운법사의 이 말은 현대 우리가 처한 사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두 번째, 큰 전환점. 걱정 말거라. 이 모든 타락의 과정을 거치며 인류는 전례 없는 큰 전환점에 서게 될 것이다. 자연재해와 사회적 혼란, 기술의 발전이 겹쳐 인류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시할 것이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 다시금 성찰하게 할 것이다. 특히 동쪽의 대한민국에서는 전에 없던 새로운 기운이 나타나 이는 모든 가치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르면 된다. 이는 우리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변화와 기회의 순간을 암시합니다. 세 번째, 영원한 평화. 인류가 큰 전환점을 경험한 뒤에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이는 영원한 평화의 시대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물질적 욕망을 넘어선 참된 만족과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평화는 단순한 외적 평화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영적 만족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평화가 될 것이다. 이는 마침내 모든 존재에게 평화를 가져다줄 최종적인 깨달음과 변화를 예고합니다. 허운법사의 예언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 혼돈의 현대사회에서 그의 가르침과 예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의 헌신과 가르침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영적 지혜의 근원으로 인류가 마주한 도전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긍정적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오늘 허운법사의 일생과 그가 남긴 예언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지인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명대사는 조선시대 중기의 승려입니다. 법명은 유정, 당호는 사명당이고 사람들은 존경의 뜻을 담아 사명대사라고 불렀습니다. 난세의 풍파 속에서도 불교의 깊은 뜻을 품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승병을 일으켜 세운 이가 바로 그였습니다. 조선 땅을 짓밟은 외적들로부터 수천의 백성을 되찾아 조국의 품으로 돌려보낸 그의 업적은 후세에 전해지며 이순신 장군, 권율 장군과 함께 구국의 성웅으로 높이 칭송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사명대사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일화들을 남기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예언도 남겼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명대사의 생애. 그는 경상남도 밀양에서 임수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5세의 어머니를 여의고 이듬해의 아버지를 연이어서 잃은 뒤에 16세의 어린 나이에 직지사로 들어가 승려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출가한 지 2년 뒤인 18살에 승과에 합격하였고 시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당대의 유학자들과도 교류하는 등 그의 학문과 수행에 대한 열정은 이미 그 당시에도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1575년 그가 32세가 되던 해에는 선종의 본거지 봉은사 주지로 추천받았으나 그는 이를 사양하고 요양산에 은거하고 계신 서산대사를 찾아가 성종을 강의받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전해집니다. 그러던 1592년 조선의 임진왜란에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사명대사는 그때 49세의 나이였습니다. 서산대사의 부름을 받고 승병을 모으기 시작한 그는
이 위기의 순간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많은 스님들을 설득해 대군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1593년 1월 의승도 대장으로서 승병 2,000명을 이끌고 평양성 전투에 참가, 조명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평양성을 되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의 의승군은 한 명의 희생도 없이 적병 2,000여 명을 처단했다는 기록이 전해지며 그의 비범함은 전설로 남겨져 적군들에게도 회자되었습니다. 일본 기록에 따르면 마치 그들의 총탄이 의승군을 피해 달아나듯 사명대사가 이끄는 군대는 신비한 힘으로 적이 공격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명대사가 이끄는 승병들은 부처의 군대라 불릴 만큼 거룩한 사명감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숲의 그늘과 산의 은신처를 이용해 왜군들의 보급로를 끊어내며 야밤에 적을 제압하는 게릴라전의 명수로 활약했습니다. 전설처럼 회자되는 대목 단 7명의 승병이 278명의 외병을 쓰러뜨린 기록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전략과 용맹함을 발휘했는지를 상징합니다. 임진왜란의 치열한 전장에서 불굴의 의지로 조선을 수호한 사명대사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당상직의 높은 벼슬로 추대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승유역 불정책이 엄격하게 시행되던 조선 사회에서 이례적이며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사명대사의 업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선조의 명에 따라 일본의 사신으로 파견된 그는 교섭을 통해 일본과의 화친을 이루고 3,500명의 조선 포로를 귀환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러한 공로로 종 2품에 해당하는 높은 벼슬을 다시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사명대사의 생애는 1610년 67세의 나이로 해인사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험. 일본에서는 사명대사를 살아있는 부처, 비범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의 신격화된 명성에 의문을 가진 이들이 실제로 그러한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마련했습니다. 그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나러 가는 한 길목에 작은 글씨로 채워진 병풍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에야스는 사명대사를 만나고 나서 질문했습니다. 대사님은 생불이라 칭송받고 있습니다만 오는 길에 서 있던 병풍에 적힌 글자들을 모두 기억하십니까? 사명대사는 글자 하나하나를 정확히 외워냈으나 몇몇 글자는 병풍의 구석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아 대답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에야스는 군사를 보내어 확인하게 했고 정말로 그 구석 부분은 바람에 의해 접혀 보이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에 이에야스는 사명대사의 비범함에 크게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와의談判. 사명대사의 업적은 전장에서만 빛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적진 속에서도 외교와 협상을 통해 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은 인물입니다. 1594년 임진왜란이 한순간에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왜군은 서생포와 거제도, 웅천 등지에 군사를 배치하며 지구전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명나라와 일본 사이의 강화협상이 조선을 제외하고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협상에서는 조선의 토지 일부를 일본에 넘기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명대사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홀로 서생포의 성에 들어가 가토기요마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의 목적은 적의 계획을 파악하는 것이었으나 뜻밖에도 명과 일본 간의 협상 사실과 그 안에서의 내부 불화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명대사의 기민한 행동 덕분에 가토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고니시의 협상 왜곡을 폭로하게 되었고 이는 협상의 결렬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능력이 없었다면 조선은 역사의 큰 전환점에서 큰 위기를 맞이할 뻔했습니다. 이 회담 내용 중에는 사명대사의 뛰어난 재치가 드러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가 조선의 보배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사명대사는 조선의 보배는 일본에 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가토가 그 보배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사명대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의 머리를 보배로 생각한다. 고 답했습니다. 이 대답에 가토 기요마사는 사명대사의 언변과 대범함의 경탄을 금치 못했고 존경심을 표했다고 합니다. 사명대사의 지혜와 용기는 당시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신비롭고 영험한 능력.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기간 동안 일본군을 굴복시킨 사명대사에 대한 시기와 존경심은 일본 내에서도 높았습니다. 이러한 명성에 질투한 일부 일본인들은 사명대사를 해치려는 교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사명대사의 숙소 바닥 아래 철판을 설치하고 밤새도록 그 아래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사명대사는 이러한 음모를 간파하고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벽에 서리상자와 눈설자를 그린 뒤 마음을 집중시키며 비밀스러운 진언을 외웠습니다. 그 결과 방 안은 얼음과 눈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명대사의 방문을 연 일본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명대사의 긴 수염에는 이슬이 얼어붙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그는 일본인들을 향해 우렁찬 목소리로 호령했습니다. 일본이 조선보다 따뜻하다고 들었는데 이곳은 밤새 얼마나 추웠던 겐가. 외국 사신에 대한 예우가 이토록 소홀하다니. 사명대사의 기지와 영민함 그리고 당당함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입적 이후에도 이어지는 영향. 사명대사의 입적 이후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한 표충비는 사명대사를 추모하는 기념비로 세워졌으나 그보다는 땀 흘리는 비석으로 그 명성이 더 높습니다. 사명대사의 변치 않는 충정이 현세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가 큰 위기에 처할 때마다 비석이 땀을 흘린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1894년 동학농민운동, 1919년 3.1운동, 1945년 광복 그리고 1950년 6.25 전쟁 등 국가적 대사가 있을 때마다 비석이 땀을 흘렸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특히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표충비가 100m가 넘는 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또한 영취산 대원사 인근 표충비에서 약 8km 떨어진 곳에는 사명대사가 50세의 나이에 자신의 지팡이를 땅에 꽂아 놓았고 그것이 자란 아연그로 오동나무로 서 있습니다. 이 나무는 높이 2.2m, 둘레가 3.2m에 이르며 그 우람함은 어른 두 사람이 팔을 벌려야 감쌀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한 번은 근처에 있는 대원사가 매우 협소하여 확장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오동나무가 법당 확장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 확장 계획으로 인해 나무를 이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식을 앞둔 전날 밤 대원사의 지혜스님은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깊은 산사에서 평온하게 잠을 자던 중 마치 산이 울리는 듯한 거대한 소음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청일 뿐이라 생각했으나 곧이어 호랑이 가울 부짖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400년 동안 내가 지켜온 나무를 왜 해치려 하느냐. 나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목소리는 오동나무 방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지혜스님은 그 즉시 외투를 걸치고 나왔으나 그곳에서는 한여름밤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를 기이하게 여겨 대원사의 오동나무의 이식 계획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사명대사의 영적 위험에 관한 전설이 또 있습니다. 1905년 일본에 의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었을 때 홍제존자가 통곡할 것이라는 예언이 조선 팔도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홍제존자는 사명대사 입적 후 광해군이 내린 자통홍제존자라는 시호입니다. 이 예언은 1910년 일제의 강제 병합을 앞두고 해인사에 있는 사명대사비가 밤새도록 울음을 토해내며 현실화됐습니다. 곡소리는 멀리서만 들렸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리가 사라졌다가 멀어지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사명대사가 입적한 해인 1610년과 국치의 해인 1910년이 동일한 경술년이라는 사실은 이를 더욱 의미심장하게 합니다. 또한 사명대사비의 울음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패배가 명백해진 1943년에 다시금 들렸습니다. 이 소식은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일본의 패망과 조국 해방의 희망을 국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에 당황한 합천경찰서는 사명대사비를 파괴했고 전설에 따르면 그 비석을 파괴한 일본인들은 사명대사의 벌을 받아 모두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직접적인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명대사의 영향력의 깊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대한민국 국군 예언. 사명대사는 한반도의 미래 또한 예언했습니다. 사명대사의 비범한 능력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조선의 현재가 망국의 징후로 가득하며 앞으로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지만 미래에는 결국 조선의 기운이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다. 이는 향후 조선은 두 차례의 위기를 넘기고 나라의 기운이 소진된 후 나라를 두 번 빼앗기고 우리 민족끼리의 갈등이 일어난 뒤에 일어날 일이다. 그 후에야 진정한 지배자가 나타나 이 땅을 이끌 것이며 우리 민족과 국가의 운명은 400년 후부터 새롭게 열릴 것이다.
묘한 것은 그 이후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보이지 않는 어둠에 대비해 나는 수호 가문을 창립하고 대를 이어 삼부경을 보호하며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다. 만국의 위기, 즉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넘어 조선왕조는 예언대로 종말을 맞이합니다. 일제강점기와 미국과 소련의 분할 통치는 나라가 두 번 빼앗길 것이라는 예언을 실현시켰고 한국전쟁이란 동족 간의 싸움 또한 예견했습니다. 사명대사가 예언한 대로 임진왜란 후 400년은 한국이 IMF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이후 400년 뒤의 미래까지 예언했으며 그 이후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이는 이렇게 먼 미래는 인간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여겨질 수 있고 혹은 그저 사명대사에게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부 해석가들은 우리나라에 대규모 위기가 발생하거나 지구 종말에 준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현 상황을 통해 볼 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예견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조선민족의 미래가 위태로워진 것을 사명대사가 내다본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2000년대의 국가적 성장과 함께 한 세대를 지나면서 발생한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가 사명대사에게는 국가의 번영이 무색하게 사라져 보이는 모순된 현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명대사는 미래에 대한 이러한 불길한 예감에 대해 깊이 우려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그는 수호 가문을 설립하여 나라의 미래 주인공들을 보호하고 지지하게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로 그의 예언을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수호 가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명대사가 창립한 수호 가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국가의 위기 때마다 큰 공을 세우고 미래를 염려했던 사명대사가 내다본 보이지 않는 미래는 과연 종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사명대사의 예언과 그가 남긴 전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짜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명대사의 신비로운 일화들과 그가 남긴 대한민국 국군 예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각자 의견을 남겨주시고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